남편이 편찮으신 부모님께 약을 갖다 드려야 한다며 급히 떠났어요. 저는 깜짝 놀래켜드릴 생각으로 잔뜩 음식을 만들어 예고 없이 찾아갔죠. 하지만 조용히 집에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박선영은 구립도서관 창가에 서서 거리 위로 흩날리는 첫 단풍잎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올가을은 유난히 쌀쌀해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뜸했다. 열람실에는 단골인 김영감님과 유아 건강 잡지를 넘기는 젊은 엄마 한 명뿐이었다. 선영은 새로 들어온 책들, 국내 작가들의 추리소설 몇 권과 원예 관련 서적들을 책장에 정리했다. 48의 그녀는 15년째 이 도서관의 관장으로 일하며 모든 책과 모든 이용객을 꿰뚫고 있었다. 이 일은 그녀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었고 특히 누군가에게 꼭 맞는 책을 찾아주었을 때의 보람은 컸다. 사무실 책상 위에 전화벨이 정적을 깨며 요란하게 울렸다. 선영이 시계를 보니 3시 반,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네, 구립도서관입니다. 그녀가 익숙하게 답했다. 선영아, 나야. 남편의 목소리가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다. 있잖아,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까다로운 손님이 복잡한 기계를 맡겨서 말이야. 좀 들여다봐야겠어. 남편 김진우는 작은 사설 수리센터에서 가전제품 수리 기사로 일했다. 보통 6시면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곤 했다. 알았어요, 여보. 서두르지 말아요. 선영이 대답했다. 당신 올 때 맞춰서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통화가 끝나고 그녀는 30분 더 서류 정리를 한 뒤 도서관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오래된 벽돌 아파트의 방 2개짜리 집은 익숙한 아늑함으로 그녀를 맞았다. 선영은 홈드레스로 갈아입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식탁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을 때 7시 반쯤 현관문이 열렸다. 작업복을 벗으며 부엌으로 들어온 진우를 보자마자 선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남편은 불안해 보였고 심지어 당황한 기세까지 있었다. 2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남편의 표정만 봐도 기분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일은 잘 끝났어요. 그녀가 남편에게 차를 따라주며 물었다. 까다로운 주문이라면서요. 진우는 아내의 맞은편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52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희끗희끗한 새치가 살짝 섞인 숱 많은 머리칼을 가졌다. 해결했어. 그가 멍하니 대답했다. 선영아,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 형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구나. 두 분 다 갑자기 쓰러지셨대.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시다고. 선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진우의 부모님, 김철수 아버님과 이영희 어머님은 여기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작은 도시에 살고 계셨다. 연세가 80에 가까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어머나, 의사는 뭐래요? 병원에는 입원하셨고요. 아니, 병원 가시길 거부하신대. 알잖아. 노인분들 고집. 형님이 의사가 처방해준 약 좀 급히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내일까지 꼭 필요하대. 진우는 냅킨 끝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빠르게 말했다. 당연히 가야죠. 선영이 즉시 동의했다. 제가 짐 쌀 테니 같이 가요. 제가 가서 간호도 좀 도와드리고. 아니, 진우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선영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그는 곧바로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아니, 내 말은
당신은 거기 갈 필요 없다는 거야. 전염성이 아주 강하대. 의사 말이 바이러스성 감염일 수 있다는데 당신까지 위험할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여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음식도 해드리고 집도 좀 치워드리고 형님이 다 하고 있으니 걱정 마. 난 그냥 약만 전해주고 바로 돌아올 거야. 길어야 이틀 정도 걸릴 거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선영이 이해할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평소 진우는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알았어요.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꼭 전화해서 두 분 어떤지 알려줘요. 물론이지, 꼭 할게. 진우는 끓여놓은 김치찌개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서 짐 좀 챙겨야겠다. 길 막히기 전에 일찍 출발하고 싶어. 밖에는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곧 진눈깨비로 변할 기세였다. 선영은 남편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그는 서둘러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고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갔다. 창문 너머로 그가 낡았지만 튼튼한 자신의 차에 올라타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새로 들어온 역사 소설을 읽으며 홀로 시간을 보냈지만 생각은 계속 시부모님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병 때문에 진우가 그렇게 초조해했다는 것이 이상했다. 평소 그는 문제에 더 차분하게 대처하는 편이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선영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모님은 어떠세요? 그녀가 바로 물었다. 열은 좀 내렸는데 아직 기운이 없으셔. 의사가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한대. 당신은 어디서 묵고 있어요? 형님 댁이지. 당연히. 선영아, 나 아무래도 내일까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런 상태로 두고 오기가 좀 그렇네. 당신은 물론이죠. 여보, 두 분이 괜찮아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통화 후 선영은 조금 안도했다. 진우의 목소리가 한결 차분해진 것을 보니 상황이 안정된 듯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빨래를 널던 중 의자에 걸려있는 남편의 작업복이 눈에 들어왔다. 진우가 서두르느라 입고 간 모양이었다. 선영은 옷이 구겨지지 않게 옷장에 걸어두기로 했다. 그녀가 점퍼를 들어 올리는 순간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조각 하나가 툭 떨어졌다. 선영은 그것을 주워 무심코 펼쳐보았다. 그것은 시내 중심가의 꽤 비싼 레스토랑인 화로가의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에는 2인 코스 요리와 와인 한 병, 그리고 디저트가 찍혀 있었다. 금액은 20만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돈이었다. 선영은 날짜를 유심히 보았다. 영수증은 지난주 토요일, 정확히 일주일 전 날짜였다. 하지만 지난주 토요일에도 진우는 부모님 댁에 갔었다. 감기약과 식료품을 가져다 드린다고 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는 길에 점심을 먹으러 들렀던 걸까? 하지만 왜 혼자 가면서 2인분을 주문했을까? 그것도 이렇게 비싼 음식을. 선영은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애써 떨쳐내려 했지만 불안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진우는 정직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굳건했고 서로를 신뢰했다. 하지만 영수증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위에 찍힌 숫자는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생각을 좀 해봐야 했다. 분명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다. 다음 날에도 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에 전화가 와서는 부모님이 나아지고 있지만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아무래도 제가 가봐야겠어요. 선영이 제안했다. 두 분도 뵙고 싶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오지 마, 선영아. 아직 기운이 없으셔. 의사도 외부인 접촉은 피하라고 했고 내일은 꼭 돌아갈게.
통화가 끝난 후 선영은 집 안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다. 레스토랑 영수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 이영희 여사의 번호를 눌렀다. 긴 신호음이 계속됐다. 선영이 막 전화를 끊으려 할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선영이에요. 어머, 선영아, 잘 지내니? 웬일이야?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명랑했다. 아픈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네, 어머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진우 씨가 두 분 다 편찮으시다고 해서요. 수화기 저편에 침묵이 흘렀다. 편찮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얘야, 나랑 네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단다. 어제는 주말 농장에 가서 마지막 남은 토마토도 따왔는걸. 선영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진우 씨가 두 분 다 열이 높고 의사가 약도 처방해줬다고 했는데요. 선영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약이라니 열이라니. 우린 아주 건강해. 하느님 덕분에. 그리고 진우는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도 넘었어. 그 순간 뒤편에서 누군가 수화기를 빼앗는 듯한 소음이 들렸다. 선영아, 진우의 목소리였다.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 부모님 댁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당연하지. 어머니가 정신이 좀 드셨는데 아직 헷갈려 하시는구나. 약 부작용 때문에 그래. 기억력이 좀 오락가락 하시거든. 배경에서는 시어머니가 무언가 언짢은 듯 말했지만 진우는 분명 그녀에게서 수화기를 멀리 떨어뜨리고 있었다. 무슨 약이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영아, 걱정 마. 의사가 항생제 때문에 의식이 혼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어. 어머니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 못 하시는 거야. 하지만 건강하시다고 하잖아요. 선영아, 제발 날 믿어줘.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어머니 상태를 보고 있다고. 그냥 아팠던 걸 기억 못 하시는 거야. 내일 가서 다 설명해 줄게. 진우는 설득력 있게 말했지만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이틀 전과 같은 초조함을 느꼈다. 알았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내일 기다릴게요. 통화 후 선영은 진정할 수 없었다. 약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렸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또렷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서관에 출근해서도 그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쯤 그녀는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이웃집 최 여사님 댁 근처로 산책을 나갔다. 최 여사님은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 여사님. 선영이 인사했다. 어머, 선영 씨, 어서 와요. 잘 지내요. 네, 그럭저럭요. 여사님은요? 나야 뭐, 그냥 이렇게 살지. 이웃들 구경하면서 최 여사님이 웃었다. 늙으면 좋은 건 없는데 호기심은 그대로라니까. 선영은 마음을 굳혔다. 최 여사님, 혹시 최근에 저희 남편 못 보셨어요? 시부모님 댁에 갔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요. 아, 선영 씨 남편. 당연히 봤지. 그저께 아침에 나가더니 어젯밤에 들어오더라고.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혼자가 아니었다고요. 응,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차에 앉아 있던데 아주 예뻤어. 나는 뭐 친척인가 보다 했지. 자네들 가끔 시댁에 가잖아. 선영은 온몸에 냉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아, 어떻게 생겼던가요? 36살쯤. 머리 검고 예쁜 코트를 입었더라고. 1시 15분쯤 서 있다가 같이 차 타고 가던데. 감사합니다, 여사님. 저 이제 일하러 가봐야겠어요. 선영은
손의 떨림을 간신히 참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모든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2인분의 레스토랑 영수증, 자신의 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강한 시부모님, 차에 함께 있던 여자. 그녀는 도서관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일할 수 없었다. 생각이 뒤엉켰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다른 이용객들에게도 들릴 것만 같았다. 저녁에 진우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와 아내에게 입을 맞췄다. 나왔어. 부모님은 많이 좋아지셨어. 열도 내렸고 선영은 그를 바라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23년을 함께 산 이 남자가 그녀 앞에 서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설득력 있게. 여보,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같이 있던 그 여자는 누구예요? 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여자? 최 여사님이 당신이 어떤 여자랑 차에 같이 있는 걸 봤대요.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 사람. 아, 사촌형 딸. 혜진이 부모님들을 식료품 사는 거 도와줬어. 어디서 좋은 약을 파는지도 잘 알거든. 집까지 태워다 준 것뿐이야.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선영은 그가 말할 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렇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진우가 몇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선영은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밤에 그녀는 남편 옆에 누워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23년의 결혼 생활. 23년. 그녀는 이 남자를 자기 자신처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요일 아침. 선영은 무거운 머리와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 잠에서 깼다. 진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고 부엌 식탁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오늘 늦게 들어갈 거야. 손님이 맡긴 게 고장이 심해서. 사랑해. 그녀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사랑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도서관에서의 하루는 고통스럽게 길었다. 선영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생각은 계속 어제의 발견들로 돌아갔다. 레스토랑 영수증, 시어머니와의 이상한 통화, 차에 있던 여자.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점심시간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앉아서 추측만 하며 괴로워할 수는 없었다. 행동해야 했다. 퇴근 후 선영은 식료품점에 들렀다. 만약 시부모님이 정말 아프시다면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연로한 분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카트를 채웠다. 닭고기, 신선한 채소, 두부, 우유, 잣, 얼려두었다가 필요할 때 데워 먹을 수 있는 음식 몇 가지를 만들기로 했다. 깜짝 놀래켜드릴 생각으로 잔뜩 음식을 만들어 예고 없이 찾아가야지. 그녀는 계산을 하며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선영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요리를 시작했다. 닭육수를 끓이고 동그랑땡 반죽을 만들고 잡채를 준비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은 항상 그녀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먼저 시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시는 갈비찜 레시피를 찾아야 했다. 선영은 그 레시피를 다용도실 어딘가에 있는 낡은 노트에 적어두었던 것을 기억했다. 다용도실은 부엌 옆에 있었다. 장아찌병, 낡은 물건, 온갖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작은 공간이었다. 선영은 불을 켜고 레시피 노트를 찾기 위해 선반을 뒤지기 시작했다. 위쪽 선반, 잼병, 뒤에서 그녀의 손이 단단하고 납작한 무언가에 닿았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들었고 휴대폰을 보았다. 처음 보는 낡은 모델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째서 우리 집 다용도실에 낯선 휴대폰이. 선영은 전원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이 켜지며 바다 위 일몰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나타났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여러 개 떠 있었다. 그녀가 수신 메시지함을 열 때 손이 떨렸다. 모든 메시지는 유라라는 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진우 씨, 보고 싶어. 어제 만날 수 있을까? 지난번 밤 정말 최고였어. 또 기대돼. 자기야. 내가 말했던 그 크림 좀 사다 줘. 시내 약국에 있대. 당신 아내. 뭐 눈치챈 거 아니야? 조심해. 선영은 메시지를 읽는 동안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대화 날짜를 보니 이 관계는 이미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아침에 온 것이었다. 저녁 7시에 늘 만나던 곳에서 기다릴게. 내 사랑, 보고 싶어 죽겠어. 손가락이 저절로 대화창을 위로 올렸다. 대화는 은밀한 내용, 만날 계획, 아내에게 관계를 숨기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가득했다. 선영이한테는 부모님 편찮으시다고 해야겠다. 항상 믿었으니까 이번에도 믿을 거야. 역시 똑똑해. 내 자기.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샐러드 만들어 놓을게. 우리 언제쯤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숨는 거 지겨워. 조금만 참아. 내 사랑. 곧 다 해결될 거야. 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사실이었다. 레스토랑 영수증, 아프다는 부모님을 핑계로 한 외출, 차에 있던 여자, 이 모든 것이 애인과의 만남이었다. 23년의 결혼 생활, 23년. 그녀는 이 남자를 믿었고 그와 잠자리를 함께 했으며 미래를 계획했다. 그런데 그녀는 더 이상 읽는 것을 멈추고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다시 젬병 뒤에 놓았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부엌으로 돌아온 선영은 기계적으로 요리를 계속했다. 손은 익숙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미친 듯이 정보를 분석했다. 유라. 익숙한 이름 같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아내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아내를 속일지 논의하고 있었다. 프라이팬에서 동그랑땡이 지글거리고 냄비에서 육수가 끓고 있었지만 선영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은 얼음 조각처럼 변해버렸다. 사람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믿음, 성인 인생의 절반을 함께 산 사람을 잘 안다는 믿음이 무너졌다. 저녁 9시가 되자 식탁 위에는 완성된 음식이 담긴 반찬통들이 놓여 있었다. 닭곰탕, 동그랑땡, 잡채, 그리고 갈비찜까지. 만약 진우의 부모님이 정말 아프시다면 이 음식은 그들이 빨리 기운을 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우는 10시쯤 집에 돌아왔다. 부엌으로 들어온 그는 놀란 듯 휘파람을 불었다. 우와, 이게 다 뭐야? 무슨 잔칫날이야? 우와, 당신 부모님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선영은 설거지를 하며 눈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선영아, 정말 고맙긴 한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형님이 다 챙겨주시는데. 그래도 돕고 싶어요. 내일 제가 가서 전해드릴게요. 진우는 동그랑땡이 담긴 반찬통을 든 채로 얼어붙었다. 당신이 왜 가? 전염된다고 했잖아. 여보, 가까이 안 갈게요. 그냥 음식만 문 앞에 두고 올게요.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선영아, 제발, 그러지 마. 두 분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셔. 괜히 신경 쓰게 해드리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그 초조함이 묻어났다. 알았어요. 그녀가 동의했다. 그럼 내일 당신이 가져다 드려요. 물론이지. 꼭 가져다 드릴게. 하지만 선영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 댁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애인 유라에게 가서 이 음식을 줄 것이다. 밤에 그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 누워 옆에서 고르게 숨쉬는 진우의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매일 눈을 마주치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아침에 진우가 출근하자 선영은 도서관에 전화해 몸이 안 좋다고 말했다. 이것은 수년 만에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고 그녀는 이 상황에 아이러니에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정보를 모을 하루가 통째로 주어졌다. 먼저 그녀는 유라가 메시지에서 언급했던 약국에 가보기로 했다. 시내 중심가의 약국은 꽤 컸고 약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었다. 카운터에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영이 입을 열었다. 어제 제 남편이 여기서 부모님 약을 사갔는데요. 김진우라고 혹시 뭘 사갔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뭘 빠뜨린 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였다. 김진우 님이요. 네, 찾았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어르신들 약이 아닌데요. 그럼 뭘 샀는데요? 고가의 수분 크림이랑 40대 미만 여성을 위한 비타민. 그리고 직원의 얼굴이 붉어졌다. 프리미엄급 콘돔을 사가셨어요. 선영은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정보 감사합니다. 어쩌면 남편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픈 부모님을 위한 물건치고는 좀 이상해서요. 아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약국을 나온 선영은 차에 앉아 몇 분 동안 핸들을 꽉 쥔 채 그냥 앉아 있었다. 수분 크림, 젊은 여성을 위한 비타민, 콘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필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나아가기로 했다. 끝까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다. 다음 목적지는 진우의 부모님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였다. 만약 그가 정말 부모님 댁에 갔다면 여기서 꼭 기름을 넣었을 것이다. 주유소는 익숙했다. 작은 카페와 편의점이 딸린 현대적인 곳이었다. 선영이 주유를 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선영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진우와 함께 수리센터에서 일하는 박 부장님이 서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잘 지내시죠? 네, 그럼요. 그런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진우 씨, 부모님 좀 뵈러 가려고요. 편찮으시다고 해서요. 박 부장님이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 편찮으시다고요? 이상하네. 진우 씨는 회사에 다른 말을 했는데 선영의 심장이 덜컥했다. 무슨 말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연차냈잖아요. 시내에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고 하던데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지. 부모님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선영은 목소리가 최대한 차분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아마 병환 소식을 여기저기 알리고 싶지 않았나 봐요.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 말하기 꺼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 부장님이 동의했다. 그런데 연차 신청할 때 표정이 아주 밝던데요. 부모님 편찮으신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 그렇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해주시고 빨리 나으시라고 전해주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시동을 바로 걸 수 없었다. 시내에서의 개인적인 볼일, 밝은 표정,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명확해졌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시부모님 댁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커피를 마시며 자리에 앉아 선영은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의 손에는 불륜의 모든 증거가 있었다. 휴대폰 메시지, 약국에서의 구매 내역, 연차 사유에 대한 거짓말.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진우에게 따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내면에서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재촉했다. 23년의 결혼 생활을 정황 증거만으로 끝낼 수는 없었다. 완전한 그림이 필요했다.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차로 향했다. 결정은 내려졌다. 진우의 부모님 댁까지 가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렸다. 선영은 지난 며칠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곱씹으며 천천히 운전했다. 남편의 이상한 외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이제 돌이켜보니 의심스러운 순간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쌓여왔다. 잦아진 야근, 외모에 부쩍 신경 쓰기 시작하고 새 옷을 사던 모습, 집에서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아졌지만 그녀는 그저 일 때문에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 여겼다.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었던가. 진우의 부모님이 사는 동네는 익숙한 거리로 그녀를 맞았다. 작은 단독 주택들, 많은 녹지, 평화로운 시골 분위기. 선영은 반년 만에 이곳에 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시부모님의 집은 과일나무에 둘러싸인 조용한 거리에 있었다. 텃밭과 비닐하우스가 딸린 단층 집이었다. 선영은 근처에 차를 세우고 몇 분 동안 집을 지켜보았다. 마당에는 진우의 차가 없었다.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집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다. 선영은 트렁크에서 음식이 담긴 통들을 꺼내 대문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온 거리에 들릴 만큼 크게 뛰는 것 같았다. 그녀가 문을 두드렸다. 몇 초 후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작업복 차림의 건강하고 혈색 좋은 시아버지가 서 계셨다. 아픈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선영아, 그가 기쁘게 외쳤다. 이게 웬일이냐. 어서 들어오너라. 어서. 안녕하세요,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아주 좋지. 얘야. 방금 밭에서 마지막 애호박 따고 들어오는 길이었어. 넌 어떻게 왔니? 집안 깊은 곳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누구 왔어요? 선영이가 왔어. 어머. 선영아. 시어머니는 행주에 손을 닦으며 복도로 나왔다. 정말 잘 왔다. 어서 부엌으로 가자. 차 한잔하게. 선영은 익숙한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통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두 분 편찮으시다고 들어서 집에서 음식 좀 해왔어요.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편찮다고. 시아버지가 의아해했다. 이건배가 우린 아주 건강한데. 하느님 덕분에.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났니? 진우 씨가 두 분 다 열이 높고 의사가 약도 처방해줬다고 했어요. 선영아.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랑 내 아버지는 아픈 적 없단다. 진우가 우리 집에 온 지는 한 달도 넘었고 지난번에 왔을 때도 우리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 선영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랬어요. 최근 몇 주 동안 몇 번이나 찾아왔다고. 아니란다. 얘야, 오지 않았어. 노부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영아, 무슨 일 있니? 시아버지가 물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녀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분들은 아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왜 그들의 평화를 깨뜨려야 하는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통을 챙겼다. 두 분 건강하시다니 이 음식은 필요 없겠네요. 무슨 소리야. 두고 가. 시어머니가 말렸다. 집에서 만든 음식은 언제나 환영이지. 고맙다. 얘야,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그러니. 시아버지가 제안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야기도 좀 하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봐야 해요. 선영은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차에 앉아 몇 분 동안 앞 유리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부모님 댁 방문은 없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진우는 애인을 만나고 있었고 아픈 부모님을 돌본다는 거짓말로 그녀를 속였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가 남편과의 대화를 준비해야 했다.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다.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바탕 소란을 피울까? 아니면 그가 스스로 고백하도록 유도해볼까? 하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48해를 살아오면서 선영에게는 확고한 원칙이 생겼다. 속임수는 용서할 수 없다. 성급함, 무심함, 심지어 가끔의 무례함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은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진우는 몇 달 동안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다. 집에 돌아온 선영은 부엌 식탁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머릿속에서는 둔한 통증이 울렸고 시댁 방문 후에도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다. 그렇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완벽하게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6시 반. 진우는 보통 7시쯤 퇴근했다. 그녀에게는 대화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할 것이 있었다. 선영은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답했다. 어머님, 저 선영이에요. 또 전화드려 죄송해요. 아니다 얘야. 집에는 잘 도착했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옆집 박 이모님은 어디 계세요? 그 댁에도 들르려 했는데 깜빡했네요. 아, 그 양반은 지난주에 딸네 주말 농장에 갔어. 한 달은 있다 온다던데. 손주들 공부 좀 봐줘야 한다고. 그래서 집이 비어 있어. 선영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집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봐주고 있지. 참, 진우가 열쇠 하나 가져갔어. 가끔 들러서 괜찮은지 확인하겠다고 하더구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니? 선영아, 목소리가 좀 이상하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선영은 전화를 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상황은 더욱 역겨워졌다. 진우는 이웃집을 애인과의 만남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집을 봐준다는 핑계로 열쇠를 받아가서는 자신들의 사랑의 보금자리로 꾸민 것이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열해질 수 있을까? 아내를 속이고 아픈 부모님에 대해 거짓말하고 남의 집을 불륜 장소로 이용하다니. 전화가 다시 울렸다.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떴다. 선영아, 안녕. 나 오늘 9시나 10시까지 늦을 것 같아. 수리가 좀 복잡해서 저녁 먹지 말고 기다려. 알았어요.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괜찮아?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네. 일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쉬고 있어. 여보, 곧 집에 갈게. 통화 후 선영은 찾아낸 휴대폰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메시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오늘 저녁 7시, 늘 만나던 장소에서 약속이 있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진우는 그 유라라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다. 아마도 박 이모님 댁에서 결심은 순식간에 섰다. 선영은 식탁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야 했다. 내일도 1시간 후도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 23년의 결혼 생활 끝에 그녀는 진실을 끝까지 알 권리가 있었다. 시댁이 있는 동네로 다시 차를 몰고 가면서
선영은 앞으로 벌어질 장면을 마음속으로 연습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코트 주머니에는 진우의 불륜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인 두 번째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자신이 오해한 것이기를, 진우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성은 설명 따위는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증거가 너무나 많았다. 라디오에서는 다가올 한파, 유가 상승, 시의 새로운 문화 행사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평범한 삶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의 세계는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이모님 댁은 시댁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 작고 단정한 집으로 앞마당에는 오래된 사과나무가 있었다. 선영은 그 아주머니를 기억했다. 동네 아이들에게 늘 자기 정원의 사과를 나눠주던 마음씨 좋은 분이었다. 골목에 차를 세우자 집 옆에 서 있는 남편의 익숙한 차가 보였다. 그 옆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빨간색 외제차가 서 있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가 먹먹해졌다. 그가 여기 있고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대문으로 다가갔다. 창문에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두꺼운 커튼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선영이 대문을 밀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길을 따라 현관으로 갔다. 현관문 역시 열려 있었다. 집 안에서는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선영은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지금 돌아서서 떠날 마지막 기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익숙하지만 거짓된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기회. 하지만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는 문턱을 넘어 조용히 문을 닫았다. 현관은 어두웠지만 거실에서는 스탠드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옷걸이에는 이웃 최 여사님이 묘사했던 바로 그 와인색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분명 비싸 보이는 하이힐이 놓여 있었다. 회사에서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손님이 청소기를 가져와서는 말해봐, 말해봐.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사람들 흉내내는 게 너무 웃겨. 선영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살짝 열린 거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본 광경은 정말로 정신을 잃게 할 뻔했다. 남편이 편찮으신 부모님께 약을 갖다 드려야 한다며 급히 떠났어요. 저는 깜짝 놀래켜드릴 생각으로 잔뜩 음식을 만들어 예고 없이 찾아갔죠. 하지만 조용히 집에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소파에는 진우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로에게 바싹 기댄 채 앉아 있었다. 날씬하고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를 한 그녀는 우아한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앞에 놓인 탁자에는 와인잔과 안주 접시가 있었고 촛불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모든 분위기가 그들이 이곳에 처음 온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창가에는 작은 꽃병에 생화가 꽂혀 있었고 선반에는 값비싼 향수, 화장품, 여성 잡지가 놓여 있었다. 구석에는 이곳에 원래 없던 거울이 걸려 있었다. 방은 마치 신혼부부가 사는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진우는 선영이 생일 선물로 사준 셔츠와 편한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여자가 그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자 그는 웃으며 그녀의 목에 입을 맞췄다. 진우 씨, 우리 언제쯤이면 이제 안 숨어도 돼. 그녀가 그의 손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지겨워. 조금만 더 참아, 유라야. 곧 다 해결될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그 아줌마, 아무것도 몰라. 걱정 마. 자기 일에 너무 빠져 있어서 옆에 코끼리가 지나가도 모를걸. 아픈 부모님 얘기 같은 거 하나도 의심 안 하고 다 믿었어.
유라가 웃었다. 불쌍한 여자네. 자기 남편이 1년 반 동안이나 이중 생활을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곧 알게 될 거야. 새해 지나면 다 말하고 이혼 서류 낼 거야. 그 전까지는 뭐하러 상처 줘? 그냥 자기 환상 속에서 살게 둬. 정말 그럴 준비됐어. 그래도 23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유라야, 무슨 소리야. 우리 이미 남이야. 그냥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거지. 아무 감정도, 아무 스킨십도 없어. 심지어 애 낳는 것도 거부했는걸. 아, 얘기했었지. 근데 임신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문제는 무슨, 그냥 애를 원하지 않았던 거야. 자기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 이제 48인데 너무 늦었지. 선영은 숨이 늦는 것 같았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아이를 가지려는 모든 실패를 함께 겪었고, 함께 병원을 다녔으며, 임신 테스트기의 음성 결과를 보며, 함께 울었다. 정말 나랑은 아이 갖고 싶어. 유라가 그에게 더 바싹 기대며 물었다. 당연하지. 넌 젊고 건강하잖아. 우린 잘 될 거야. 어쩌면 이미 생겼을지도 모르고. 그가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아직 말하긴 이르지만 그런 것 같아.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깊이 입을 맞췄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선영은 현기증을 느꼈다. 그들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1년 반 동안 그는 이혼을 계획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녀와 계획을 세우면서 매일같이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고 마룻바닥이 삐걱거렸다. 진우와 유라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몇 초간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진우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유라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지만 특별히 당황한 기색은 아니었다. 선영아. 진우가 마침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쥐어짰다. 당신이 여기 왜 왔을 것 같아요? 선영이 거실로 들어서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방안을 훑어보며 그들의 꾸며진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주방 식탁에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사달라고 졸랐지만 진우가 쓸데없는 낭비라고 했던 값비싼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다. 냉장고에는 여러 도시에서 온 자석들이 붙어 있었다. 아마 함께 여행을 다녔던 모양이다. 아늑하게 잘 꾸며놨네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남의 집에서 남의 집 열쇠로. 진우는 허리까지 단추가 풀려있던 셔츠를 허둥지둥 잠그기 시작했다. 선영아,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 선영이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즐거움이 한 점도 없었다. 1년 반 동안 나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아픈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거짓말했는지, 불쌍한 할머니 집을 당신들 놀이터로 어떻게 썼는지 설명하시겠다고요. 1년 반인 건 어떻게 알았어? 진우가 당황해서 물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이 다용도실에 그렇게 허술하게 숨겨둔 두 번째 휴대폰에서 봤죠. 선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아주 감동적인 대화더군요. 특히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잘 속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이 유라는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더 아름다웠다. 완벽한 이목구비, 흠없는 화장, 모델 같은 몸매. 그녀의 목에는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선영이 결혼기념일에 사달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지만 남편은 그 나이에 장신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었다. 아, 당신이 그 부인이군요. 그녀는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진우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유라야, 그만해. 진우가 그녀를 막으려 했다. 왜 그만해? 이미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아닌 척할 필요 없잖아. 선영은 이 여자를 보며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질투도 고통도 아닌 바로 분노였다. 어떻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저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저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선영이 말했다. 유라야, 입 닥쳐. 진우가 거칠게 쏘아붙였지만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당신은 차갑고 무관심한 여자래요.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처럼 산다고. 일밖에 모르고 남편한테는 신경도 안 쓴다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한지 오래됐대요. 유라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자기를 이해해주지도 지지해주지도 않아서 이 관계 속에서 숨이 막힌다고요. 그만해. 진우가 소리쳤다. 유라, 그만하라고. 하지만 여자는 거침없었다. 그리고 이혼하면 우리 결혼해서 아이 낳을 거라고 했어요. 그는 항상 아이를 꿈꿨는데 당신이 낳기를 거부했다면서요. 거부한 게 아니에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냥 잘 안 됐을 뿐이에요. 아, 네. 유라가 비웃었다. 진우 씨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항상 변명을 찾는다고. 그리고 아주 편한 아내라고요. 절대 싸움 걸지도 않고 관심도 요구하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한다고. 선영은 수치심과 분노로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모든 장점들, 인내심, 이해심,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던 마음, 이 그의 눈에는 약점으로 비쳤던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전혀 자기 관리를 안 한다고 했어요. 유라가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으며 덧붙였다. 시골 동네 도서관 사서처럼 옷을 입는다고요. 저는 도서관 사서가 맞아요. 선영이 위험 있게 대답했다. 네, 그래 보이네요. 진우 씨가 그러는데 예전에 좋은 직장 제안받고 큰 도시로 이사 가자고 했을 때도 당신이 거절했다면서요. 사는 곳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요. 제가 도립중앙도서관 관장직을 제안받았지만 그의 일을 위해 여기서 거절했던 거예요. 선영이 반박했다. 거봐요. 유라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당신은 항상 자기 이익을 그의 필요보다 우선시했잖아요. 논리가 너무나 뒤틀려 있어서 선영은 바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좋아요.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평정심에 놀라며 말했다. 그럼 모든 게 제 잘못이군요. 제가 차갑고 무관심하고 아이를 원하지 않고 옷을 못 입고 제 이익을 우선시했군요. 그리고 당신은 물론 상황의 희생양이시고요. 진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선영아, 당신은 이해 못해. 이해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해요. 그녀는 유라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 관계를 시작할 때 그가 유부남인 거 알고 있었나요? 물론 알았죠. 그녀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했어요. 그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왜 거슬려야 하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결혼이 실패했다면 왜 계속해야 하죠? 그렇군요. 그럼 그가 1년 반 동안 매일 저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의 부모님에 대해 걱정하게 만든 것도 행복할 권리인가요? 유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때가 되기 전에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인도적인 거잖아요. 참으로 고결하시네요. 선영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녀는 진우에게로 향했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적어도 지금은 솔직해져요.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선영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질문에 대답해요. 아마 몇 년 전부터. 5년이나 6년쯤. 우리 서로 멀어지기 시작했잖아.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계속 나랑 살았죠? 다 괜찮아질 거라고.
감정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다 유라를 만나고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깨달은 거고요. 그래, 그가 조용히 인정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나온 솔직한 대답이었다. 그래서 새해 지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나요? 선영아, 대답해요. 그래, 그가 더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계획했어.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침묵할 작정이었고요. 매일 나에게 거짓말하면서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선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진우 씨, 지금 내가 안 아프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게 되는 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냐고요. 나는 그냥 조용히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조용히 1년 반 동안 거짓말하는 게 조용히 끝내는 건가요? 진우는 변명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침묵했다. 선영은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탁자 위에 어떤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여행사 브로슈어를 보았다. 신혼여행 계획 중이신가 봐요. 그녀가 물었다. 진우와 유라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일이 다 해결되면 다낭에 가려고 했어. 그가 인정했다. 내 돈으로요. 제가 뭘 묻는 거죠? 내 돈으로 신혼여행 갈 계획이었냐고요. 당신 월급으로는 당신 개인 용돈도 겨우 감당하잖아요. 생활비, 식비, 옷값, 전부 내가 내고 있는데. 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영아, 그건 불공평해. 불공평하다고. 이 만남들에 얼마나 썼는지 계산해 볼까요? 레스토랑, 선물, 이 집 사용료.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내 개인적인 비상금이야. 무슨 비상금? 진우 씨, 당신은 비상금 같은 거 가져본 적 없잖아요. 월급 받으면 그날 바로 다 쓰면서. 그럼 애인 부양하는데 가족 돈을 썼다는 거네요. 유라가 분개했다. 이봐요. 난 무슨 기생충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나도 내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뭔데요? 선영이 물었다. 선영이 물었다. 미용실에서 일해요. 헤어스타일리스트예요. 그렇군요. 돈은 많이 버시고요. 생활하기에 충분히요. 하지만 내 남편이 사주는 레스토랑과 선물을 감당할 만큼은 아니겠죠. 그는 당신 남편이 아니에요. 유라가 쏘아붙였다. 1년 반 동안 내 남자였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내 남편이고, 법적으로는 내 아파트에서 내 돈으로 살고 있죠. 선영은 진우에게로 돌아섰다. 대단하네요.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불륜의 가족 예산을 썼다니.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선영아, 너무 과장하는 거야. 과장이라고? 좋아요. 세부 사항을 확인해 봅시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만났어요. 진우는 침묵했다. 대답해요. 솔직해지기로 했잖아요. 2~3번. 어디서? 보통 여기서, 아니면 카페에서. 비용은 누가 냈죠? 내가, 즉, 가족 돈으로. 알겠어요. 유라 씨 선물도 가족 돈으로 샀고요. 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끄덕였다. 훌륭하네요. 결국 내가 내 남편의 불륜 자금을 댄 셈이군요. 생각해보니 웃기기까지 하네요. 유라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봐요. 당신은 그를 무슨 범죄자처럼 말하네요. 사람은 사랑에 빠질 수 있고 그건 정상이에요. 당신에 대한 감정이 식은 게 그의 잘못은 아니라고요. 당신 말이 맞아요. 선영이 동의했다. 감정은 정말 식을 수 있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1년 반 동안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족 돈을 애인에게 쓰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는 그냥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 당신 생각에 지금 저는 어떻죠? 아프지 않나요? 유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프겠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참 현명하시네요. 그럼 만약 내일 진우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아니라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당신도 그렇게 행복할 권리에 대해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건가요? 유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무슨 자신감이죠. 그는 이미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는데요. 나와는 모든 게 달라요. 나도 23년 전에 바로 그렇게 생각했죠.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선영아, 그만해. 당신이 화난 건 알겠지만 유라한테 화풀이할 필요는 없어. 화풀이. 선영이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진우 씨, 난 화난 게 아니에요. 실망했어요. 당신에게, 우리 결혼 생활에, 그리고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인생 23년을 바쳤다는 사실에 실망했어요. 비열한 짓이 아니야. 이게 인생이야. 사람은 변하고 감정은 식어. 감정은 식어도 거짓말은 남아요. 감정은 식어도 가족 돈을 훔친 사실은 계속되죠. 진우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가장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선영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다른 여자를 찾았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죠. 나를 충격에 빠뜨린 건 당신이 한 방식이에요. 매일의 거짓말, 아픈 부모님을 내세운 연극, 남의 집을 이용한 것, 애인 선물에 가족 돈을 쓴 것. 난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지금 내가 안 아프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게 되는 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냐고요? 나는 그냥 조용히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조용히. 1년 반 동안 거짓말하는 게 조용히 끝내는 건가요? 유라가 다시 끼어들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해야 했는데요? 바로 이혼하자고 했어야 했나요? 당신을 집에서 쫓아냈어야 했어요. 진실을 말했어야죠. 선영이 대답했다. 1년 전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솔직하게 나와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건데요? 문명인답게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고 소란이나 서로에 대한 비난 없이 헤어졌을 거예요. 확신해요. 물론이죠. 나는 남편이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붙잡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진우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1년 전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면 나는 소란 없이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거짓말을 택했죠. 나는 두려웠어. 뭐가요? 당신이 소란을 피우고 설명을 요구하고 난리를 칠까봐. 23년 동안 내가 당신에게 질투 때문에 난리를 피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아니, 23년 동안 내가 당신의 결정에 반대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아니, 그럼 왜 지금 내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죠? 진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침묵했다. 그는 그냥 편안함을 잃기 싫었던 거예요. 유라가 끼어들었다. 두 집 살림하는 게 편하잖아요. 모든 걸 지불해주는 아내도 있고 집에서 얻지 못하는 걸 주는 애인도 있고. 유라야. 진우가 분개했다. 왜 틀린 말 했어? 당신 스스로도 익숙한 생활 방식을 바로 깨뜨릴 준비가 안 됐다고 했잖아. 선영은 새로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녀를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평범한 계산 때문이었다. 안정감과 새로운 자극을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굳이 편안한 삶을 포기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요. 그녀는 출구로 향하다가 문가에서 멈췄다. 참, 진우 씨. 당신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안부 전해달래요. 자신들이 아프다는 소식에 무척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박 이모님 댁을 돌봐줘서 고맙다고도 하셨어요. 물론 당신이 그 집을 데이트용 호텔로 쓰고 있는 줄은 모르시지만요. 진우는 뺨을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그리고
선영이 덧붙였다. 내일 이혼 서류 접수할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선영아, 기다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집을 나오고 있었다. 재산 분할은 그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법대로 할 거예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반반씩. 하지만 먼저 당신이 이 만남들에 쓴 돈 전부를 돌려놔야 할 거예요. 한 푼도 빠짐없이. 그녀는 차에 타 떠났고 그들은 폭로의 뒷수습을 하도록 남겨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기묘한 공허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23년의 삶이 하루아침에 끝났지만 지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체계적으로 진우의 물건들을 모아 큰 가방에 쌌다. 그의 모든 옷, 신발, 개인 물품들을 가방들은 현관문 앞에 두었다. 그리고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에 내일 할 일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좋은 변호사를 찾고 아파트 서류를 모으고 이혼 신청서를 준비해야 했다. 밤 10시에 진우가 돌아왔다. 현관에 놓인 가방들을 보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당신 물건들이에요. 그녀는 노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짤막하게 말했다. 가지고 나가요. 갈 데가 없어. 유라 씨한테 가든가 호텔에 가든가 아니면 부모님 댁에 가서 왜 이제 며느리가 없는지 설명하든가요. 진우는 부엌으로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차분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요? 선영이 마침내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1년 반 동안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새해 지나고 아내를 버릴 계획이었던 거, 가족 돈을 애인 선물 사는데 쓴 거, 네가 이런 식으로 알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원했는데요? 새해 전야에 성대하게 발표라도 하려고. 선영아, 네가 화난 거 알아. 화났다고. 선영이 웃었다. 진우 씨, 난 화난 게 아니에요. 실망했어요. 당신에게, 우리 결혼 생활에, 그리고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인생 23년을 바쳤다는 사실에 실망했어요. 비열한 짓이 아니야. 이게 인생이야.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감정은 식어. 감정은 식어도 거짓말은 남아요. 감정은 식어도 가족 돈을 훔친 사실은 계속되죠. 훔치지 않았어. 우리 공동의 돈이었어. 우리 공동의 돈을 당신이 내 동의 없이 다른 여자에게 썼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진우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가장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선영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다른 여자를 찾았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죠. 나를 충격에 빠뜨린 건 당신이 한 방식이에요. 매일의 거짓말, 아픈 부모님을 내세운 연극, 남의 집을 이용한 것, 애인 선물에 가족 돈을 쓴 것. 난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지금 내가 안 아프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게 되는 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냐고요. 나는 그냥 조용히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조용히 1년 반 동안 거짓말하는 게 조용히 끝내는 건가요? 진우는 식탁에서 일어났다. 알았어. 지금은 네가 대화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네. 며칠 뒤에 나는 법원에서 이혼 신청서를 내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당신 물건 가지고 나가요. 선영아, 이 아파트는 우리 공동명이잖아. 공동명이었죠. 내일 변호사와 재산 분할에 대해 상의할 거예요. 그때까지 당신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진우는 몇 초 더 서 있다가 말없이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갔다. 선영은 더 이상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닌 그저 이혼한 여자가 살게 될 아파트에 홀로 남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아마 첫 충격이 지나가면 눈물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그저 공허함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뿐이었다. 다음 며칠은 형식적인 절차들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변호사, 법원, 서류,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우와의 만남. 강수진 변호사는 50대 여성으로 현명한 눈과 단단한 악수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남편을 애인과 함께 현장에서 잡으셨군요. 그녀는 선영의 이야기를 듣고 요약했다. 불륜 사실 있고 증인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이혼은 빨리 될 겁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는 공동 소유인가요? 네, 결혼 중에 구입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반반입니다. 하지만 애인 부양 비용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 아무것도 따지고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최대한 빨리 모든 게 끝나길 바랄 뿐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럼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죠. 그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한 달 안에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진우는 정말로 반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논의 없이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아마도 유라와의 관계를 빨리 공식화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혼은 한 달하고 3일 만에 처리되었다. 법원에서의 마지막 날, 그들은 거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한때 가족이었던 두 명의 낯선 사람이었다. 여권에 이혼 도장이 찍힌 채 법원 건물을 나오며 선영은 계단에 멈춰서서 차가운 11월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23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아파트는 반년 후에 팔아 돈을 반으로 나누었다. 선영은 새 동네의 작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샀다. 함께한 삶의 추억 없이 모든 것을 백지에서 시작하고 싶었다. 진우와 유라는 이혼 후 2개월 만에 결혼했다. 선영은 길에서 우연히 최 여사님을 만나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제 곧 아기도 생긴다더라. 이웃이 전했다. 유라 씨 임신했대. 벌써 배가 나왔더라고. 그래요. 선영이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삶. 더 이상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도서관에서의 일은 그녀에게 구원이 되었다. 익숙한 일상, 친숙한 이용객들, 새로운 책들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년 후 그녀는 도서관에서 흥미로운 남자를 만났다. 지역 대학의 역사 교수인 이정훈 씨는 학생들을 위한 책을 빌리러 왔다가 점차 문학에 대한 그들의 대화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 그가 물었다. 첫 결혼에서 그런 일을 겪으신 후에 말이에요. 있잖아요, 교수님. 선영이 대답했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나쁜 사람 한 명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요. 네, 저는 속았어요. 네, 아팠어요. 하지만 그게 모든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냥 자신의 삶을 맡길 사람을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행동으로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행동이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죠. 이정훈 교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일치했다. 비밀도 수수께끼도 이상한 외출도 없었다. 열려있고 정직한 삶. 그들은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했다. 가장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다. 영원한 사랑에 대한 거창한 연설은 없었다. 그저 서로의 삶을 나누기로 결심한 두 성숙한 사람만이 있었다. 물론 결혼식에 진우는 없었다. 선영은 그를 초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순진한 환상과 함께 과거에 남았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자동적으로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환상 말이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사랑은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사랑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1년 반 동안 매일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혼 후 3년이 지나 선영에게 진우와 유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결혼 생활에 금이 갔다는 것이다. 진우가 다시 야근이 잦아졌고 이웃들이 그를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봤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상상이나 가요. 여전히 소식을 전하던 최 여사님이 말했다. 유라 씨도 버리려나 봐. 어린애 데리고 혼자 남았는데 듣자 하니 미용실에 있는 어떤 어린애한테 붙었다던데 20살밖에 안 된 아주 어린애라고. 선영은 이 소식을 아무런 만족감 없이 들었다. 통쾌함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사실의 확인일 뿐이었다.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실수를 반복한다. 이혼한 거 후회하네요. 이웃이 호기심에 물었다. 어쩌면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야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요. 선영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후회 안 해요. 그래도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잖아요. 최 여사님, 만약 어떤 사람이 1년 반 동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매일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이웃이 동의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유라 씨도 속이고 있겠구나. 똑같이. 이 대화는 선영에게 오래전 내렸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었다. 배신을 용서한다고 해서 배신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는 다음번에 더 조심스러워질 뿐이다. 이정훈 교수와의 새로운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 비밀도, 이상한 전화도, 의심스러운 지각도 없었다. 그는 항상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만났는지 말했다. 그녀가 궁금해하면 휴대폰 메시지도 보여주었다. 그는 열려있고 정직하게 살았다. 당신은 바람 피울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어느 날 그들이 만난 지 3주년을 기념하며 선영이 물었다. 이정훈 교수는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영 씨, 만약 제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고 싶어진다면 먼저 당신에게 그 사실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할지,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할지 결정하겠죠. 하지만 거짓말은 절대 안 할 겁니다. 만약 걷잡을 수 없이 사랑에 빠진다면요. 그럼 솔직하게 말하겠죠. 어쩌면 그 사랑이 지나갈 수도 있고, 어쩌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속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첫 결혼에서 그토록 필요했던 것. 정직함이었다.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보다 낫다. 진우와의 일은 선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가까운 사람의 행동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절대 외면하지 말 것.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 무언가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편리한 설명으로 자신을 안심시킬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52의 나이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일은 만족감을 주었고 남편은 든든하고 정직했다. 삶은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가끔 진우와 함께 살았던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그녀는 그 먼 옛날의 사건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고통이나 후회 없이 그저 그녀를 더 현명하고 강하게 만들어준 교훈으로서 남편을 애인과 함께 목격했던 그 11월의 저녁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것은 정직과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 새롭고 진정한 삶을 건설할 기회였다. 남편이 편찮으신 부모님께 약을 갖다 드려야 한다며 급히 떠났어요. 저는 깜짝 놀래켜드릴 생각으로 잔뜩 음식을 만들어 예고 없이 찾아갔죠. 하지만 조용히 집에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녀가 친구들에게 들려주던 이 이야기는 항상 하나의 결론으로 끝났다. 믿되, 확인하라.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거짓 속의 삶은 언제나 가장 쓰라린 진실보다 못하니까 그렇다.